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지능정보공학과 이교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 오디오 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목은 이제 머신 리스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더 익숙하실 아마 컴퓨터 비전의 이제 청각적 카운터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사람의 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눈과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외부 사물을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감각기관이죠. 눈과 귀라는 것은. 근데 눈은 이제 주위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목적인 반면에 소리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겠죠. 음성 언어가. 지금 제가 바로 그 음성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차원적인 결국은 어, 시간에 따른 어떤 음압의 변화인 게 음성인데 소리인데 이러한 일차원적인 신호로부터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소리가 갖고 있는 또 그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이 갖고 있는 아주 커다란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눈으로 저희가 활자를 읽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활자는 심볼이 아니라 이제 소리는 저희가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저희가 발음 기관, 좋은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또 하나 또 음성 하나 다음으로 중요한 소리라고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1차원으로 전달되는 신호인데 정보 전달이 주 목적은 아니지만 그 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을 전달해서 사람을 웃게도 울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저수준의 어떤 소리의 떨림이 그 물체의 떨림이 어떻게 소리가 돼서 그게 우리 귀를 거치고 나면 우리의 뇌는 어떤 그렇게 그런 추상적인 어떤 의미를 추출하고 감정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물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세계를. 아주 멀게 보면 우리가 우주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아주 가까이서는 여러분 뭐 집 앞에 있는 뭐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감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감각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이라고 하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이, 이 인터페이스 기관은 말 그대로 외부의 정보를 우리의 뇌가 결국 그 컨트롤 센터는 뇌잖아요.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꾸어 주는 거죠. 뭐 과정에 부호화도 들어가고요, 뭐 인코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감각기관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외부 세계를 사실 이해할 수는 없죠. 어,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과 청각이 받아서 전달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 정보는 시각과 청각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각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청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담당하는 음성 언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는 감각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도 또는 뭐 사람이 터치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어떤 뭐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는 있겠죠. 뭐 얼굴 표정, 몸짓, 뭐 발짓, 손짓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것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력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근데 인간이 저는 굉장히 수많은 다른 종들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서바이벌을 종으로서 살아남았고 지금 뭐 굉장히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자화자찬할 정도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협업의 힘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보고 왜냐면 인간은 뭐 아주 빠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그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막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신 이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협업을 하는 것이 동물들처럼 뭐 단순히 뭐 위험을 알린다거나 자기 새끼를 부르거나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아주 단편적인 소통이 아니라 우린 말이라는 음성 언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서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저는 이제 인간이 진화하고 서바이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학자들이 거기에 이제 음성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처럼 뭐 몇 가지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했다면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조음 기관, 예, 발음 기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의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일단 발생기, 생성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렇게 미묘하게 다르게 발생된 소리, 음성 언어를, 음성 소리를 그만큼 또 아주 분별력 있게 미세하게 차별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청각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청각기관 같은 경우 이 달팽이관을 이렇게 많이 펼쳐봤다고 가정했을 때, 이 코클리아라고 하죠, 우리 달팽이관. 그 안에는 이제 림프에 그룹 쳐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기저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베질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주파수 분해를 하는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주파수 분석 역할을 합니다. 미케니컬하게. 이게 우리의 귀에 있는데, 어, 보통 알려진 걸로 수백 개의 어떤 필터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들어오는 소리에 각각의 주파수에 매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이미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거죠, 배열이. 근데 그게 수백 개나 될 정도로, 뭐, 인간의 눈 같은 경우 세 개의 필터죠, RGB 필터가 있는데, 인간은 그 수백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로 발달되어 있고,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미묘하게 변하는 소리 자체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걸 변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음성 언어의 전달, 음성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를 다르게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아주 발음 기관, 조음 기관과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청각 기관이 같이 발달했다는 거죠. 인간의 청각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의 음원을 들려드릴 텐데 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채창에다가 답을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태양에서 여섯 번째 떨어져 있는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지금 박진성님은 이제 토성이라고 답을 주셨죠. 예, 제가 네. 태양에서 여섯 번째 떨어지는 행성의 이름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다른 소리도 섞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 목소리뿐이 아니라, 이건 제가 예전에 녹음한, 사전에 녹음한 소리인데, 다른 소리가 뭐가 하나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혹시 들리셨나요? 목소리 말고. 이게 이제 음악 소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뒤에 어떤 뭐 오케스트라 섹션 같은 뭐 스트링도 나오고, 태양에서 여섯 번째 떨어져 있는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현악기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고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현악기가 있었고, 그걸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여러분이 들으시는 소리였고, 제 목소리, 말소리하고 음악 소리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였고요. 왼쪽이 음성 소리 단독으로 있는 겁니다. 태양에서 여섯 번째 떨어져 있는 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소리는 이것이 음악만 들은 거고요. 예. 사실 이 둘을 더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가운데 이 소리를 만든 태양에서 것인데, 여섯 번째 떨어져 있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요. 어,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는 이 둘이 더해져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고 옆에서 누가 악기를 연주가 했다면 여러분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거거든요. 두 개가 섞여져서 공기 중에서 섞입니다. 공기라는 매질에서 전파가 되면 섞이고 그게 동시에 여러분의 귀에 전달이 되는데 이 파형을 봐도 원래 걸 사실 유지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전혀 새로 다르게 생긴 파형이 들리고 파형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 파형만 보고서 이게 사실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제3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소리는 그냥 말소리대로, 음악소리는 음악소리대로 분별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고 놀라운 능력인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건 이제 오디토리 싱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청각 장면 분석이라고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 드러머, 뭐 플룻 연주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의 고유의 소리를 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합쳐져서 여러분 귀에 도달하든 전혀 다른 파형으로 들어가지만 그게 내가 처음 들어본 소리다가 아니라 아,
클라리넷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플룻 소리도 들리는 거죠. 이걸 이제 사운드 이제 오디토리 씬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분리하는 것은 이제 사운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느끼실 거예요. 어디 뭐 좀 시끄러운 광장이나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가긴 어렵겠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웅성웅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앞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건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고 뭐 바로 앞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 뒤쪽에 있는 어떤 분이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 이름을 얘기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귀가 막 확 뜨이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귀에는 다 섞여서 들어오지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귀가 사람의 청각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귀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어, 청각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 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어날 때 시각도 없었고, 시력도 잃은 채로, 청력도 잃은 채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남기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력을 잃으면 사물로부터 고립되지만 청력을 잃으면 사람으로부터 고립된다. 이게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여러분이 요즘에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기기와 이런 매체의 발달로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이모티콘 이런 걸로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시대에서도 음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각은 이제 언어하고 음성 언어하고 말하기 이런 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것을 뭐 여러분이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음악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인지적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악보를 눈으로 보면서 악보의 그 음고하고 타이밍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바로 뇌에서 모터를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의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고 현을 잡고 활을 당겨서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하죠, 악기를.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여러분 또 귀로 피드백을 듣고 아 이거 지금 내가 너무 작게 연주하고 있다 아니면 음이 좀 높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그걸 또 인지를 하고 그걸 모터를 움직여서 또 이제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지적인 프로세스가 우리 뇌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연구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러한 머신 리스닝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귀로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컴퓨터로 모델링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왼손에는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많은 걸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해가고 있고 다른 한 툴에서는 이제 오디오 신호를 다루고 이것을 디지털 도메인에서 하다 보니까 디지털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또 하나의 툴을 가지고 이쪽 교집합 영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람이 듣는 거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각, 지각, 인지, 그다음에 뭐 음향 심리학 또는 심리음향학 같은 것도 다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분야가 좀 융합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던 연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를 크게 이제 스피치하고 음악 쪽으로, 음성 쪽하고 음악 쪽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실시간 음성 향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노이즈 제거 웹엑스 기능도 말씀하셨지만 예 맞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발표 자료에 뭐 다른 신호들도 있긴 하지만 그 화자의 음성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화자의 음성 이외의 소리들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든지 옆에서 누가 뭐 쿵쾅거리다든지 뭐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모든 소리들은 이제 잡음이 되는 거죠. 노이즈가. 그래서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런 엣지 디바이스나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일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 아니면 이어버드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NC, 뭐 어쿠스틱 노이즈 캔슬레이션 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예.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경량화하는 것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로 봤을 때도 뭐 1.4메가베이트 이거를 뭐 인티저로 하면은 뭐 700kilo 정도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니한 어떤 윤곽 기반의 이걸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다른 모델이랑 비교하시면 성능이 뭐 거의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사이즈를 보시면 다른 것들은 어떤 건 뭐 50 밀리언, 즉 5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거든요. 크기로는 뭐 200메가바이트 가깝게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거에 뭐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 아이캐스프라는 학술대에서 하는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서 딥 노이즈 서프레션 챌린지에서 저희가 아마존이나 바이도 같은 큰 곳을 제치고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잘 들리는지 한번 예, 다시 피드백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Mechanically gave way to a big obnoxious suit. By the look of him, he wasn't that far from for a moment, boy and man coming in the day. The blowing fountain sleep.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잡음이 많이 낀 음성 소리인데요. 예, 노이즈가 심하게 들리는 게 예, 노이즈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노이즈가 제거되는 걸 들어보시면은 Mechanically gave way to a big obnoxious suit. By the look of him, he wasn't that far gone. For a moment, boy and man hung in midair. The blowing countered sleep. 예, 그리고 노이즈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스피치 인텔리지빌티, 우리가 음성을 이해하는 데서 좀 어려운 점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잔향이거든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에코라고 얘기도 하고, 정확한 용어는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울림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들을 때는 사실 촉촉한 느낌도 주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굉장히 심하다든지 할 때는 아니면은 음성 인식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빅스비나 시리 아니면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노이즈하고 만약에 그 잔향이 같이 낀 샘플 한번 들어보시면은 Coexistence is a created good. Death reminds man of his sin, but it reminds him also of his transience. Such a calm and assuring peace can be yours. 네, 지금 화자가 굉장히 어떤 울리는 공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저희는 디리버브도 같이 하면서 노이즈도 같이 제거를 한 겁니다. Coexistence is a created good. Death reminds man of his sin, but it reminds him also of his transience. Such a calm and assuring peace can be yours.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5년 전 휴대폰에서도, CPU에서도 돌아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분석 및 합성인데, 예전엔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사이누소이달 모델링이든지 보코더 같은 방식을 통해가지고, 페르미트릭하게 어떤 음성 신호를 또는 음악 신호도 포함되니까, 예, 주로 음성 신호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뭐 피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타임 스케일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지 이런 걸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뉴럴넷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귀스틱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컨텐츠가 되겠죠. 제가 안녕하세요 말할 때하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 목소리도 똑같고 다 나머지는 유지가 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치, 음고죠. 여러분이 말할 때 음고라는 게 있죠. 한국어는 그 어떤 성조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로버트처럼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치의 어떤 다이내믹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 템버라는 건 이제 제 목소리를 주로 이제 그 화자의 목소리에 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음색. 이 목소리는 뭐 송강호 씨 목소리다. 이 소리는 하정우 씨 목소리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마 이걸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음량, 라우드니스가 아주 크게 말한다든지 뭐 작게 말한다든지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을 뉴럴넷을 훈련하는 방법을 저희가 다르게 줌으로써 이 각각을 이제 다 분리를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퍼터베이션이라는 방법 트릭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음에 관계된 거, 음색에 관계된, 피치에 관계된 거, 음색에 관계된 거, 라우드니스, 음량에 관계된 걸 다 따로따로 조합을 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재조합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런 파라미터를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음색만 바꿔친다든지 해서 보이스 클로닝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음정을 변환한다 그러면은 It was never a free gig. 이것을 피치를 저희가 완전히 분리시켰기 때문에 피치 부분만 높여가지고 다시 재조합을 하면은
It was never a fake it. 예, 낮게 하면은 It was never a fake it. 그다음 피치의 운율, 예, 프로소디를 조정을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Please call star. 예, 이걸 또 다이내믹하게 바꾸면은 Please call star. 그다음에 더 모노토닉하게 하면은 Please call star.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빠르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고요. Please call star. 피치는 유지하면서 예, Please call star. 예,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Please call star. 라우드니스를 컨트롤하면은 Please call Stella. Please call Stella. Please call Stella. 라우드니스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볼륨을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게 귀의 학습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작게 말할 때는 목소리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삭이듯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학습이 된다는 Please 거죠. call Stella.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 이렇게 안 되고 음양만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타겟 신호가 우리가 수초만의 타겟 소스가 음성 신호가 있으면은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내용이랑 피치 이런 건 그대로 고정한 채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게 심지어 성별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메일 목소리가 이런 게 있는데 Neither club is going to have much time for a decent runner-up. 이거를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소리만 She really suffered for her art. 이 남성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아까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Neither club is going to have much time for a decent runner-up. 네, 이 사람 말한 거랑 Neither club is going to have much time for a decent runner-up. 이 사람 말한 건 똑같죠. 운율이나 뭐 다른 건 다 똑같고 목소리만 바꿔준 거죠. 반대로 남성의 목소리를 But she might be. I love the tradition of vaudeville. 이 여성의 목소리를 바꾸는 거죠. But she might be. 예,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건 언어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말한 En même temps, tirant de sa poche son livret, il pria monsieur l'inspecteur d'avoir la bonté de lui écrire de 이거를 이러한 일본 사람의 목소리, 이 일본 사람은 일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あんな人に何だってそんな親切を尽くしておやりになるんだか。 예, 이것을 이제 프랑스어로 일본 사람 목소리를 바꾼 거죠. En même temps, tirant de sa poche son livret, il pria monsieur l'inspecteur d'avoir la bonté de lui écrire dessus un petit bout 예, d'attestation.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볼 때 자막보다는 더빙 문화에 더 익숙한데요. 그래서 더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일본 영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이 이제 어떤 일본 배우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영화를 더빙을 한다고 하면 이 프렌치를 할 수 있는 불어를 할 수 있는 당연히 성우를 찾아가지고 할 텐데 그럼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배우의 목소리로 다만 불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입력으로 줘가지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기생충 같은 것도 송강호 씨가 영어, 불어, 뭐 일어, 스페인어 다 하는 방식으로 송강호 씨 목소리로 예,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멀티모달 어프로치인데 저희가 사람의 목소리하고 그 사람의 얼굴 형태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그런 가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이스라는 게 사실 이제 소스라고 하는 이제 성대에서 떨림이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필터 부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이제 성도, 뭐 구강, 비강, 입술의 움직임, 혀의 위치, 턱의 움직임 이게 다 이제 결국 어떤 타임 베링 필터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어떤 공명통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의 뼈의 윤곽이라든지 안에 이제 비강, 구강의 크기, 구조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 얼굴의 형태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쌍둥이끼리는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 또는 부모,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목소리도 비슷한 경우가 꽤 있고요. 얼굴이 닮으면 닮을수록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동영상 데이터는 이제 사람의 음성과 그 사람의 얼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 데이터로부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일단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얼굴과 맞느냐 틀리냐라는 걸 구별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네트워크를 훈련해가지고 일단 이걸로는 그 목소리와 얼굴 간의 관계를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엔 제너레이션 스테이지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사람 목소리만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오디오 몽타주인데요. 이제 생성기 모델을 만들었고 에드버스럴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역시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 사진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찾는 그걸 분별하는 그런 이제
판별자 역할을 따로 둬가지고 이것을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2년 전쯤에 나왔던 논문인데 일반 이미지를 일단 뭐 노멀라이즈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훨씬 더 다양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의 이 얼굴이고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입력으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당연히 훈련 데이터는 쓰이지 않은 처음 보는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이분의 얼굴과 이분의 목소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또 어떤 그 중간에 표현하는 벡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얼굴 형태라는 관계 없는 것들은 뭘 담당하는지. 왜냐하면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안경을 끼기도 있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옷을 무슨 색깔 입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냐 아니냐 이런 얼굴 형태랑 관계없는 요소도 분명히 이 실제 철상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G 벡터라는 건 그걸 담당하게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G를 컨트롤하면은 그 사람이 뭐 안경을 꼈는지 아닌지 머리 색깔이 금발인지 뭐 갈색인지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디멘션이 또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도 가능해가지고 메일에서 이건 이제 실제 인물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실제 인물인데 남성이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남성이 또 하는 다른 남성으로 영 투 올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봤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라는 벡터를 컨트롤하면 어떤 G 벡터는 이 사람의 헤드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머리의 색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G 벡터는 옷을 담당하는 디멘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정량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인물 데이터의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일단 제너레이트한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만든 거고 이 이미지 기반으로 제일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냈을 때 과연 그 실제 인물의 이미지가 나오느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순위로 대부분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의료 쪽에 응용된 케이스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이제 치매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알츠하이머 환자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을 이 환자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음성 언어하고 녹음해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치매가 있는지 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태스크가 이제 작년 인터스피치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멀티모달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예전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멀티모달 알고리즘 즉 텍스트하고 음성 오디오를 같이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치매 정도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제안을 했고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것도 역시 무슨 챌린지 태스크에 있었던 건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7이라는 이제 RMS 스코어니까는 이 사람의 치매가 얼만큼 심한지 0에서 30까지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차가 이제 3.7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20이었으면 그걸 16.5에서 23.5 정도로의 오차로 저희가 판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쪽에 응용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연구는 사실 음악 연구가 더 활발하긴 합니다. 예. 첫 번째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음악에서 이제 무드를 분류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음악 들으신 분들 많겠지만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 뭐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 이런 걸 많이 드시고요.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최근 한국에 들어온 이제 스포티파이도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노래가 수천만 곡이 있습니다. 멜론에 보유된 카탈로그를 보면 3천만 곡 정도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노래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뭐 가수의 그 어떤 특정한 노래를 찾아서 듣는 분들도 많지만 새로운 노래 이제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메타 정보가 없으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 관련돼서는 무드 관련해 가지고 음악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처럼 꽃 많이 피는 이런 봄날에 들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고 따뜻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뭐 여성 보컬의 뭐 조금 우울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무드를 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검색하려고 할 때는 이제 검색이 안 되죠. 그것을 어떤 노래가 그런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을 컨텐츠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이 해당 노래를 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언어로 이제 태깅을 달아주는 그런 추세가 좀 있는 연구 트렌드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무드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네, 음악 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뮤직 오토 태깅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건 뭐 라우드하고 뭐 락이고 메일 보컬이다 뭐 이런 게 자동으로 이런 태그를 뽑아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뭐 시끄러운 락 음악 이런 걸 아니면 그리고 남성 보컬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SKT 그 플로우팀과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드 디텍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는 영상은요, 이 무드 벡터입니다. 각각 이게 무드 벡터이고, 그리고 무드라는 게 여러분 뭐 음악이 뭐 3분, 4분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3분 내내, 4분 내내 같은 무드가 지속될 일은 없잖아요. 음악도 시간에 따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지금 이 가장 큰 무드가 가장 높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맥락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슬픈 소울풀한인데 이제 확 바뀌죠. 뭐 신나는 걸로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이거. 댄서블한, 파워풀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이런 음악 무드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예제인데 바로 이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 노래가 길기도 하지만 중간에 막 무드가 막 섹션마다 막 자주 바뀌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건 약간 뭐 신나죠? 예. 파워풀하고 좀 넘어갈까요? 예, 여기가 이제 갑자기 신나게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기술된 어떤 무드 디스크립터나 그런 비슷한 어떤 텍스트로 자연어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해당하는 노래를 찾을 수 있는 검색 탐색의 어떤 폭을 그런 영역을 좀 확장해 주는 그런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잡음을 제거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우리가 원하는 타겟 신호를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음악으로 대상을 그 바꾼 경우고요. 그래서 음악에 여러분이 보통 들으시는 음악은 스테레오로 즉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두 채널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사실 섞여 있잖아요. 녹음할 때는 각각의 그 별도의 음원이거든요. 그거를 뭐 수십 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걸 이제 다운 믹스라는 걸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엔지니어나 이제 믹서, 디지털 믹싱 엔지니어나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듣기 편한 투 채널 스테레오로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그 각각의 음원들을 이제 따로 분리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노래만 지우면은 여러분 MR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노래방 버전을. 아니면 여러분이 뭐 기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타만 따로 뽑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 위에는 이제 보컬만 남고 밑에가 나머지거든요. 이건 보컬만 남긴 거고요. 이건 반대로 이제 MR 버전을 만든 거죠. 노래만 테일러 스위프트의 목소리만 지운 거죠. 같이 나오다가 예. 네, 이 모델 역시 저희가 경량화에 성공을 해서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것도 음원 분리, 큰 맥락에서 같은 음원 분리라는 응용인데, 모든 이제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지도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 그렇듯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음원 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를 원하는 신호가 그 신호만 존재하는 다른 악기는 섞이지 않은 그게 있어야지만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혼합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타겟 신호만 꺼내라 하고서 이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제작자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원래 음원을 다 갖고 있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한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베이스만 있거나 드럼만 있거나 보컬만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다를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보통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해서 하면은 이 네 가지 말고는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만 우리가 듣고 싶다 못 합니다. 없기 때문에. 전자기타만 보고 싶다 안 됩니다. 예. 드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스네어 드럼만 보고 싶다 안 됩니다. 따로따로 있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만 제한이 되는데 저희가 코어디네이션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악기의 속성을 우리가 어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소리라도 쿼리로 여러분이 제공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랑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분리하는 게.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비지도 하스기 때문에. 이건 제로샷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훈련 데이터에서는 없었던 그런 종류의 악기에 대해서도 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샷 뮤직 세퍼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혼합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드럼을 치다가 중간에 이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나오죠. 근데 드럼도 드럼이라고 우리가 악기를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드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발로 치는 킥 드럼이라는 게 있고 스네어 드럼이 있고 탐, 심벌즈, 하이햇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만약 하이햇만 구별하고 싶다. 그럼 기존의 알고리즘은 안 되죠. 하이햇만 따로 있는 음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그 제로샷 그로 하면은 이런 것을 쿼리로 주면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 소리를 사용해서 훈련된 건 아니지만 이 소리랑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봐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여기다 입력을 주면 결과로 나오는 것이. 예. 예, 이 소리는 한 번도 훈련이 된 적이 없고 처음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믹스처 신호에서 혼합 신호에서 이거는 비슷한 것만을 뿜어내는 게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라는 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피아노 섞인 소리에서 근데 전혀 다른 피아노 소리를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넣어봐라라고 찾아봐라라고 한 거죠 여기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제로샷 뮤직 샘플을 그래서 저희가 어, 목소리만 분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럼만 분리하는 식으로 한번 인터폴레이션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정도를 가지고 그걸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보컬만 나오죠. 예. 지금은 보컬만 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 드럼 소리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드럼만 뽑아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비율대로 이렇게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멀티모달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광풍을 불고 있는 음악 한류가 K-팝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K-팝은 뭐 BTS가 대표적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칼 군무, 예, 안무 동작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춤을 만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안무가라는 코리오그래퍼라는 직업, 전문 직업이 있잖아요. 안무가들인데 음악이 주어지면은 그 음악을 소화할 뭐 BTS가 됐든 뭐 블랙핑크가 됐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이 노래에 잘 맞게 몸으로도 몸 동작으로도 춤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가지고 만든 게 안무 동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음악과 이 춤과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한 거고요. 그게 뭐 발레 같은 음악 장르는 예술 장르는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한국의 전통 음악도 그렇고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로 들었죠. 김연아 씨가 음악에 맞춰서 이제 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둘은 춤과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둘 간의 이제 관계를 한번 학습해 보자 그래서 멀티모달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훈련이 다 끝난다면 저희가 약 180곡 정도의 K-팝 비디오로부터 한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픽셀 단위로 한 건 아니고 그 베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스켈레톤 데이터, 뼈대만 만들어 보는 걸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180곡 정도 훈련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음악이 생기면 마치 안무가가 춤 동작을 만든 듯이 저희 알고리즘이 그 춤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음악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번에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예, 뭔가 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예, 조금 더 빠른 노래인데 이거는. 이제 음악에서 리듬 춤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컨텍스트도 있겠지만 당연히 비트일 거거든요. 이 음악적 비트라는 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음악 그 춤추는 동작의 어떤 큰 움직임이 그 비트에 이제 맞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동작도 아까 뭐 회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서 고개를 숙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안무 동작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가창화성입니다. 이게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좀 소개가 됐고, 사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작년에 이걸 기반으로 창업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TTS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전방에 과속 동작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으로 주면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음성으로 이걸 표현해 주는 게 되겠죠.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겠죠. 근데 가창이라는 건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 하나 정보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악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창이라는 것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있긴 있지만, 뭐 텍스트 그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텍스트를 각각의 어떤 주어진 멜로디에 따라서 그걸로 표현력을 극대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로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멜로디 정보하고 가사 정보가 같이 들어가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게 실제로 저희가 가창합성 모델을 만들어서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당연히 전혀 없죠. 여기에 멜로디하고 가사를 임의로 막 주면은 그대로 불러내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처음에 제안했을 때 이것도 역시 애드버스럴 트레이닝을 이용해가지고 생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판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생성자가 계속 훈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좋은 품질의 즉 더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게 이 오디션 평가위원들이 계속 점수를 짜게 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사람의 그 가사를 담당하는 텍스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음색과 음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킴으로써 저희가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올해 초에 이제 SBS에서 6부작인가 프로젝트로 이제 인간과 AI의 대결을 했었는데 그때 1편에 이제 AI 대 인간에서 이제 모창으로 나온 게 저희가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김광석 씨가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를 부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김광석 씨는 98년인가에 돌아가셨고 김범수 씨의 그 노래는 2002년에 발매된 거니까요. 예. 그런 게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전에 작년에는 이제 거북이의 터틀맨 그 리더였죠. 멤버분으로도 했던 걸 방송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OST 가오씨의 시작이라는 노래였는데 이걸 개사를 조금 해가지고 터틀맨의 목소리가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데이터가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알고리즘의 특징이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라도 그 사람의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이 있고요. 이 베이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가사하고 멜로디가 주어지면은 그걸 기본적으로 그 음정에 맞게 그 가사를 노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광석의 특징 아니면 뭐 터틀맨의 특징은 아주 소량의 데이터로 뭐 불과 몇 곡 정도의 노래만 가지고 저희가 트랜스퍼런이 전이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을 다 끌고 오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 추천도 이제 아까 제가 음악 탐색하는 거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악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소비하는 거죠. 비디오를,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쿠팡이나 여러분이 뭐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것도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수천만, 수억 명의 유저가 있고 수천만 개의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소비 행태, 행위가 기록이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되고 그 팔리는 소비되는 아이템이 뭔지 관계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 이 아이템을 일하는 사람한테 추천해 줄까 말까 할 때 이 사람이 가장 비슷한 성향을 보던 사람을 보고서 아 그럼 추천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추천 엔진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 추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업적으로.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세 개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개는 팔린다고 하거든요. 넷플릭스도 성공의 이유가 굉장히 좋은 추천 엔진 때문이었죠. 추천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걸 그 영화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랑 정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비틀즈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취향이 어떻든 간에 추천에 이런 뭐 레디비, 뭐 비틀즈, 뭐 존 레논 이런 비슷한 것들이 추천이 되는데 이게 이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에서는 뭐 해리포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인기에 따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취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추천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롱테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 추천 안 해줘도 잘 팔리는 뭐, 예, 뭐 BTS, 블랙핑크, 예, 그 유명한 김범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협업일팀을 이용하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추천을 해줘요.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니까 파퓰러리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추천을 더 해줘야 되는 이제 꼬리에 있는 인기가 사실은 없는 하지만 여기서 좋은 음악 나한테 맞는 음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0%로 추천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내용 기반으로 그러니까 가수가 누구인가 기획사가 누구인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노래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음악 신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슷한 것을 찾자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음악을 듣고 좋아했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는 뭐 이런 그냥 음악적으로 가장 비슷한 걸 찾은 거예요. 이 딥러닝을 통해서. 뭐 템포도 비슷하고 악기 구성도 비슷하고 예, 발라드이면서 남성 어떤 호소력 있는 남성 보컬 이런 공통적인 음악적으로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가수가 누구인지 무슨 노래인지 누구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분석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롱테일에 있는 음악들이 추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음악을 추천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창업한 코클리아라는 회사에서 주변 상황의 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 당연히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비침습적으로 이제 마이크를 이용했을 때는 사실은 훨씬 더 그런 부담이 덜어져 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AI 스피커 같은 데 만약에 장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주방에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다 아이가 울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 정보를 사용자한테 제시를 해주고 뭐 알맞은 서비스 같은 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소리 분류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4가지 감정 상태로 해서 이분이 이제 그걸 사업화를 해가지고 펫펄스라고 그래서 개 목걸이 형태로 돼 있는 디바이스고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의 어떤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출시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별 이제 관심을 못 끌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대박이 나셔가지고 예, 지금 뭐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 팔려서. 그다음에 기계 감지하는 것도 여러분 뭐 기구적인 모터라든지 어떤 반복 운동이 있는 것은 마모가 생기면 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도 세탁기 이상 상황을 감지를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사람이 말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 너무 신기한데 예,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것을 어떤 자 이거 얘기할 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입 모양은 이렇게 해야 돼. 혀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입술은 요만큼 움직여 전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비지도로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문자를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 아이들은 말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어떤 문자의 심볼과 그게 내야 되는 소리의 관계를 익히기 전에 이미 배우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듣고 따라하기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과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분당 뭐 200단어 또는 300단어의 목소리로 초당 수십 개의 자모를 바꿔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도 배우지도 않고 규칙을 그냥 엄마 아빠 또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걸 듣고 내가 소리 내보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저는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서 요즘 또 트렌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로 스피치라고 해서 하나도 텍스트 데이터 없이도 말하는 걸 배울 수가 있을까? 지금의 TTS는 텍스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텍스트 수만 문장, 그걸 읽은 뭐 수십 시간의 오디오가 있어야지만 TTS 훈련이 가능한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T가 없이 S를 한단 말이죠. 스피킹을. 그거를 이제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예, 저 연구실과 의대 교수님들과 저희가 연구를 되게 많이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코골이 신호를, 예, 코골이가 이제 생체 신호, 뭐 사람의 목소리도 우리 몸에서 나오니까 생체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골이 신호만, 녹음된 신호만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코골이 신호만 사용해가지고, 이분의 수면 무호흡증을 크게 이제 4단계, 아주 크게는 2단계로 나누는데, 그거를 디텍트할 수 있는 알고리즘 저희가 딥러닝 기반으로 개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진을 하다 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임상 하시는 의사분들은 청진기만 대고도 듣고서 이제 병명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심음과 폐음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심장 고동 소리하고 폐로 숨쉬는 소리가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데 그것은 이제 심음과 폐음을 따로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개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은데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뚜렷한 타겟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통해서 아까 그 스피치 인핸스먼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깨끗한 스피치는 얼마든지 녹음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이즈 데이터만도 따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피치하고 노이즈 데이터를 섞으면 이제 거의 무한한 조합으로 노이지한 스피치, 즉 노이즈가 포함된 스피치가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깨끗한 이 스피치만을 뽑아내라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면은 음성 향상은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잘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하시는 이제 생체 신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된 어쿠스틱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노이즈, 접지 노이즈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뭐 고급차에 그런 기능을 넣어서 일부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발생한 것을 어쿠스틱하게 뭐 그걸 캔슬링을 해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 사용자가 어떤 헤드셋 같은 걸 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 귀가 즉 그 음원을 듣는 소리 픽업하는 데가 막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박 신호를 측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근데 심박 신호는 사실 마이크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와치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 혈관에 대한 어떤 뭐 산소 포화도나 하여튼 이런 걸 재가지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쿠스틱 노이즈랑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방음벽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로우텍이죠. 그냥 소리가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우는 거거든요. 고속도로나 도로 주위에 특히 이제 주거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할 때 이게 이미 어쿠스틱하게 발생한 소음을 그냥 임의의 소리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저한테 들릴 수 있고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 타겟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옛날 스테레오 시스템, 그 전축 같은 거 들으실 때 스윗 스팟이 한 군데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그랑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이제 사운드 소스 2개라고 가정한 건데
어쿠스틱 노이즈는 사운드 소스가 뭐 사방 팔방에서 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수많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발생된 소음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폐의 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헤드셋이 낸 걸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들어야 되는 신호가 사실 그 속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음악이든 아니면 뭐 음성이든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다른 들어오는 모든 신호는 죽이는 거니까 제거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그냥 귀도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모델 경량화는요, 일단은 결국은 특히 이제 딥러닝 모델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매트릭스 연산하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컨볼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풀리 커넥티드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곱셈과 더하기 연산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일단 레이어 깊이가 깊을수록 당연히 이게 헤비해지니까 그걸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루닝이라든지 이런 또 약간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을 써서 그 중에서도 몇 개 어떤 커넥션을 제거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 퀀타이제이션 같은 게 있겠죠. 뭐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인데 인티저 16으로 하면은 벌써 뭐 반으로 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바일 경량화하는 방법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 있고요.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완전히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냥 계산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알고리즘은 사실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게 뭐 파이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그걸 모바일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서 더 어떤 도메인 난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지 이제 최대한의 경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노이즈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노이즈한 상황에서 청력 소실이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음성을 인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을 여러 협업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음성 향상 같은 어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술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게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소리 자체를 바꿔가지고 이 난청 환자분들이 분명히 본인은 알아듣기 쉬운 소리가 있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공아우 있죠, 여러분. 코클리아 임플란트 한 환자들인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청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인공아우를 심어주면은요, 커뮤니케이션인데 거의 문제가 없는 정도로 그냥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듣기 말하기가 완벽히 다 갖춰진 상태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청력을 잃어가지고 인공아우를 인식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아주 넓은 주파수 대역대로 들어온 소리가 인공아우는 보통 16채널, 뭐 24채널 정도로 그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공아우로 만약에 전달된 소리를 여러분이 정상인의 청력을 가지고 들어보시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텔리빌리티가 거의 떨어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거의 안 들리거든요. 막 굉장히 노이즈게 들리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이 소리가 변조된 게 이 소리다라는 것을 매핑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듣는 걸 배우는 것처럼 왜냐면 들은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녕하세요가 막 와와와와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라는 걸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게 여러분이 사고가 난 시점이 길면 길수록 즉 여러분이 말하기 듣기가 완성이 더 잘 됐으면 됐을수록 그 훈련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반대인 경우죠. 아이는 듣기 말하기가 완전히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히 같아내나기는 그때 훈련 기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빨리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근데 더 알아듣기 쉽게 하는 뭔가를 변조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희망을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슷한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의대 교수님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난청 환자들이 그러니까 제3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어렵는데 굉장히 본인이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는 훨씬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고 또렷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음성 변조 기술을 통해서 제3자가 말하는 거지만 그것을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로 변환해주면은 그분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단점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가족의 목소리로 들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은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어떤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면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이제 흔한 게 페르메트릭 방법이었고 그 이전에는 더
단순하게 말을 잘라 붙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다 그러면은 뭐 아가 발음하는 거는 아라고 녹음해놓고 그다음에 니은 안 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어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로보틱하게 들리고 자연스럽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똑같은 아 발음을 하더라도요. 뒤에 아 다음에 안녕하세요가 올든지 아니면 아십니까라든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또는 그 앞서서 생긴 단어가 뭔지에 따라서 그게 다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혀나 뭐 입술의 움직임이 갑자기 그 디스크리트하게 확 하나에서 다른 걸로 점프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이하는 과정이 다 같이 녹아들 수도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지금 딥러닝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왜냐면 실제로 문장을 사람이 읽어가지고 잘라서 붙인 게 아니라 그걸 쭉 긴 컨텍스트 읽어가지고 그걸 수십 시간씩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다 살아있는 거죠. 앞뒤 전후 관계가 맥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딥러닝 수준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아직도 단조롭고 날씨 얘기해 주는 거, 정보 전달해 주는 거, 뉴스 읽어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까 연기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또는 노래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아직은 어렵죠. 예,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뭐 에어팟 프로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거가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이미 많이 나와 있죠. 뭐 소니, 보스 웬만한 헤드셋 회사는 다 만드는데 그럼 이제 보시면 이 헤드셋 이어폰 안에요. 안에 당연히 스피커가 하나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그걸로 음악을 듣거나 이제 보이스 콜을 하실 테니까. 근데 그 안에 마이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잘 보시면은 이 꼭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거기에 또 픽업 마이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픽업 마이크는 이제 외부로 들리는 노이즈를 얘가 픽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픽업 마이크 노이즈를 그 픽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이제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음악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노이즈도 같이 들리는 건데 그게 섞였을 때도 음악만 들리도록 하라고 그 상쇄파를 하나하나의 조그만 스피커에서 쏴줍니다. 그걸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음악이 들어오는 거는 밖에 있는 노이즈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지만 거기 다 제2의 스피커 조그만 스피커 유닛이 그 노이즈를 감쇄하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더해졌을 때는 같은 게 들리도록 하는 마이크가 속에 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었을 때는 노래만 들리도록 하게 이 상태파를 계속해서 쏴주는 거죠. 그게 현재의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되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기침 같은 거는 기침 소리라든지 뭐 저희가 뭐 코로나도 이걸 또 해본 적도 있겠는데 기침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진음 요새 전자청진기가 때문에 디지털로 녹음이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이제 폐렴인지 기관지염인지 천식인지 이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이제 치매하는 건 치매는 조금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울증 같은 거 예측하는 건 제가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도 이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짧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화 같은 걸 하는 거를 하면서 음성까지 같이 수집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 치매 환자나 아니면 정상군이 대응하는 방식이 문맥적으로도 다르지만 음성적으로도 어쿠스틱하게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임상 이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 그런 서비스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5년 내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네이버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한다고 듣긴 했었는데, 네. 되게 고민하는데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서 이제 특허를 물론 지금 출원 등록을 하긴 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특히 이제 이런 딥러닝 같은 걸로 해서 특허를 내는 게 뭐 최소한의 그냥 방어 수단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것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조금만 변조를 해서도 또한 어떤 발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같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모델이나 변조,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떤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누가 우리를 침해했는지 그걸 알아내기도 어렵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어쨌거나 그 기술 창업회사라면 특히 이제 그 외형을 판단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또 지표이긴 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거를 실제 활용성보다는 그냥 외형을 쌓는 데의 그런 목적으로 특허는 계속해서 출원 등록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변조 상대는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뭐 CNN이다 아니면 RNN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조금 이건
논문마다 또는 모델마다 좀씩 달라가지고요. 예. 그 관심 깊게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예,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저는 이제 인공청각을 아까 연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인공지능이 지금 활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죠? 뭐 텍스트부터 해서 뭐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굉장히 많은데 이 소리라는 게 굉장히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에 비해서는 많이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소리가 갖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음성 언어라는 그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청각과 같은 소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용 분야나 이런 것도 좀 재밌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 뭐 제 강연을 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 인공청각지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셨다면 예, 저는 그걸로 충분히 예, 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 오랜 시간 동안 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